여러분, 일부에 이어서 이제는 지금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무엇인지, 또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이라는 말에 걸맞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에 반한다, 안티 에듀케이션에 가깝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셨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 말미에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거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샌델 교수의 그 책은 원래 제목은 The Tyranny of Merit,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런 제목이라 그랬죠. 그게 정말 놀랍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경쟁주의 교육, 능력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샌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주의, 능력주의 속에서 이러한 교육의 승자들은 턱없이 오만하고, 이러한 경쟁에 패하는 소위 99%의 패자들은 너무나 깊은 굴욕감, 휴밀리티, 이것을 내면화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샌델 교수가 이 책에서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주장해온 것과 너무나 똑같아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샌델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주의 경쟁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 미국에서 입학시험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없애야 된다, 그런 거예요. 대학 입학시험을 일정한 자격시험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격시험에 붙은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아이들은 추첨에 의해서 대학을 배정하면 된다, 이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소위 엘리트 대학 체제라고 하는 것, 소위 대학을 이렇게 서열화하는 이러한 방식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똑같은 주장을 샌델 교수가 하고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샌델 교수가 말한 대로 미국만 학력 계급 사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지금 한국 사회 또한 많은 지표들을 보면 이미 이러한 소위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그러한 많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계급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의 이러한 입시와 대학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심지어 영속화시키는 이러한 사회적 기구로 타락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한국 사회를 말하자면 지배하는 그러한 기득권의 자식들이 결국은 스카이에 들어가고, 그들이 또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정당화하고 또 세습시키는 그러한 장치로 변했다는 거죠. 이것을 샌델 교수는 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미국 사회는 이미 현대판 세습 귀족정 사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판 세습 귀족정. 여러분, 이 말이 한국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한국 사회 또한 이미 한국의 교육제도는 현대판 세습 귀족정을 그렇게 유지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체제로 타락했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왜곡시키면 한국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샌델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력 계급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한국 사회는 어때요? 학벌 계급 사회죠. 미국은 학력 계급 사회고 한국은 학벌 계급 사회입니다. 이 차이는 뭐예요?
이 차이는. 예. 학력과 학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금 한국 사회는 미국의 학력 계급 사회가 한국 사회의 그러한 연고주의 문화와 결착이 돼서 학벌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느 대학 나왔다 하는 걸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이러한 봉건적 연고주의가 한국 사회는 더 고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를 아주 이상한 사회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샌델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과정에 의해서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하나 보지요? 예. 사진을 지금 올려주셨죠? 예, 좋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뭐인 것 같아요? 아, 거기 난민 시위라고 다 써 있네요. 그죠? 무슨 시위를 하고 있죠? 예. 2020년 9월 20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어떤 시위 장면의 사진이죠? 혹시 이 사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저도 신문에서 이 사진을 보고서 이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예, 작년 8월 말에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나서요. 그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당시 난민촌에 있던 15,000명이나 되는 시리아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세계 여론에 많이 환기됐죠. 그리고 나서 9월 18일경에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가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난민들 중에서 2,700명을 먼저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9월 20일 날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독일인들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40개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저 사진은 바로 그 중에서 베를린 시위의 사진이죠. 왜 몰려 나왔겠어요, 여러분? 왜 몰려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이들이 몰려 나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기 써 있어요, 저기. 거기 잘 보면 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죠? 라거라고 써 있죠. 라거 에바쿠이렌. 그게 이제 이들의 요구입니다. 라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라거 하면은 맥주가 떠오르죠? 라거 비어. 그죠? 그 라거 맞아요. 독일 맥주를 라거 비어라고 합니다. 네, 라거라는 게 바로 이렇게 창고죠. 독일 맥주는 창고에서 숙성을 시킨다. 그래서 라거 맥주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창고같이 생긴 곳, 수용소도 라거라고 불러요. 수용소. 그 에바쿠이렌이란 말은 evacuate죠. 영어로 하면 evacuate는 비운다는 뜻이죠. 수용소를 다 비워라. 이게 요구예요. 수용소를 다 비워라. 멘셴비어디게 운터브링. 그 밑에 그렇게 써 있죠. 인간 존엄에 걸맞은 그러한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아, 무슨 얘기예요? 수용소를 다 비우고 전원 우리한테 보내라. 전원. 왜 2,700명만 받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냐? 우리가 장소 많으니까 전원 다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정부에 항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아침에 이 시위 묘사한 신문을 아침에 조간신문을 읽는데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소름이.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인간들이 남아있구나. 완전히 멸종된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극단적 이기주의만이 횡행하는 이러한 시대,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3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그때 종종 느꼈던
그러한 느낌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독일에.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10월 3일 날 독일은 우리는 10월 3일이 개천절이죠? 독일은 10월 3일이 통일의 날입니다. 통일의 날. 여러분 기억나세요? 독일이 언제 통일됐는지? 1990년에 통일됐죠? 벌써 2020년 10월 3일이니까 30주년. 벌써 30주년이 됐어요. 독일이 통일된 지가. 네. 그래서 이 통일의 날에 독일 대통령이 이제 기념사를 했겠죠? 여기서 너무나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거기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최고의 독일. 아, 놀라운 말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이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독일 국가 중에 최고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독일이 군사력이 최고예요? 경제력이 최고예요? 이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최고란 말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저 아이들이에요. 좀 전에 봤던. 저 독일인들이에요. 저 시민들. 네? 지금 독일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1위가 독일입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2015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5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내전을 피해가지고 유럽으로 막 몰려들었죠. 100만 이상의 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에 유럽의 많은 나라가 난민들 받기를 꺼려했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주의 정권이 굉장히 극우주의 정당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주의, 그러한 일종의 파시스트 정당에 가까운 정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고요. 영국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브렉시트 아시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런 문제까지 간 거예요. 그때 수만 명의 난민을 받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시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시죠? 이 총리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다 받을게. 우리가 100만 명 받을게. 100만 명을 받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난민 100만 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00만 명 받았나요? 2015년 나중에 보니까 총 얼마를 받았어요? 17만 명을 더 받았어요. 117만 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메르켈의 정치 생명은 끝! 이랬어요. 이걸로 끝! 에? 메르켈은 아버지가 목사인 거 아시죠?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메르켈의 이러한 무모한 결정은 정치가의 결정이 아니라 목사의 딸로서 한 결정이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해댔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나서 2017년, 2년 후에 독일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메르켈이 끝났나요? 아니면 또 됐나요? 또 됐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죠. 지금도 하잖아요. 100만 명의 난민을 받은 그러한 총리를 또 뽑은 거예요. 대통령으로, 수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메르켈이 위대한 거예요? 독일의 시민들이 놀라운 거예요? 독일 시민들이 놀라운 거죠. 전 세계에 이런 시민들이 있겠어요? 100만 명을 난민을 받은 그러한 총리를 또 뽑았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어느 나라를 가장 신뢰하고 또 따를 만한 국가라고 모범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계속 독일이 1등이에요. 2015년 이후에. 요번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 맥락에서 독일 대통령이 최고의 독일,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걸 뭐 기적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기의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예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누가 했어요?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에서 가스로, 공장식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전부 독일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에?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러한 재앙들을 가져온 게 독일인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게 기적 이외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일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머릿속엔 독일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뭐예요? 하일 히틀러 아니에요? 하일 히틀러. 예? 그게 독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떠오르는 독일인의 상이죠?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순응적이고 경쟁적이고 고리타분한 이게 독일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변하나요? 이건 교육학의 영원한 문제예요. 인간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독일이 변했죠. 저건 완전히 쟤네들은 지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른 인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일 히틀러 하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죠. 정반대의 인간이에요. 그렇죠? 유태인을 박해하던 그런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됐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교육이죠. 교육입니다. 독일은 교육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어요. 저렇게. 네? 놀라운 아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끔찍한 독일인의 아주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인간들, 권위주의적 인간에서 저렇게 자유로운 저러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독일 교육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러한 기적이 시작됐을까요? 바로 1968년부터입니다. 1968년. 이것을 일반적으로 68혁명이라고 불러요. 68혁명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68혁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자면 지금 너무 긴 시간이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1968년에 전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68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이 68혁명을 계기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특히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바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다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놀라운 생각들이 68 당시의 젊은이들을 다 묶어낸 공동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68세대라고 부릅니다. 68세대. 그런데 이것은 이 억압의 내용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겠죠. 미국의 경우는 어떤 억압이 가장 큰 억압이었겠어요? 당시 미국의 경우는 백인의 억압으로부터 흑인 해방. 이게 미국 68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흑인 해방 운동. 여러분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실 거예요.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였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게 68년이에요. 바로 이런 흑인 해방 운동의 와중에 암살을 당한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예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 억압이 가장 큰 억압이라고 인식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노동해방. 이게 프랑스에선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노동해방. 자본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노동을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바로 68년 5월에 총파업이라는 방식으로 노동해방운동이 거세게 불어닥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예요? 68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프라하의 봄. 프라하의 봄 떠오르죠? 이것은 바로 체코의 프라하에서 있었던 거대한 자유화의 움직임이죠. 이것은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소련의 지배로부터.
그렇죠? 소련의 전제주의적 억압으로부터 민주화, 자유화를 요구하는 체코 국민들의 그러한 저항운동이었죠. 이것도 다 68년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68혁명은 말하자면 흑인해방운동, 노동해방운동, 자유화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모든 형태의 그러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운동이었다 하는 거 아시겠죠? 이러한 것은 그러한 국가마다의 특징도 있었지만 또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이때 문제가 되고 이때 풀려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바로 여성해방.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로부터의 여성해방. 이것도 다 68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슈였어요. 또 성의 해방. 억압적인 성문화로부터 이제는 성을 해방해야 된다 하는 건 아까 제가 성교육 이야기 잠깐 했죠? 그것이 다 68 때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해방운동도 이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바로 권위주의로부터의 해방. 그 당시에 유럽과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엄청난 문화, 엄청 권위적이었어요. 이런 권위주의로부터의 탈권위주의. 물질주의로부터의 해방, 탈물질주의 운동. 심지어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연의 해방이라는 것도 이때 나온 거예요.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연의 해방. 이건 뭐겠어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면서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죠. 바로 생태주의. 요즘 말로 하면 환경 생태주의. 이것도 68 때 나온 거예요. 다 68 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68의 움직임이 전 세계를 휩쓸 때 한국만 오지 않았어요. 이 68 운동은 1968년 5월에 프랑스의 총파업이 터지면서 전 세계로 불길이 번져갑니다. 베를린으로, 또 로마로, 바르셀로나, 리사본,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당시에 소위 철의 장막을 건너서 어디까지? 체코의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폴란드. 여기 다 번져요. 이게 도보 해협을 건너서 런던, 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뉴욕, 또 미 대륙을 횡단해서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68은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히피라고 하는 문화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이게 또 LA를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동경까지 온 거예요. 동경까지. 그런데 대한해협을 못 건넜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68이 뭔지 몰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68이 뭔지도 모르고 68의 그러한 해방의 그러한 영향이 지금 한국은 아직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68 이전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의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은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성해방 이런 거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여성해방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여성차별이 심한 나라인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생태의식 한국은 아직도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조금 생긴 거죠. 권위주의로부터의 탈피, 반권위주의 운동 없습니다. 성적인 억압 지금 가장 셉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이 68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68을 설명을 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분들은 68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68을 보면 왜 지금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모습들이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68을 살펴보면. 자, 좋습니다. 다시 독일 교육으로 돌아갈게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독일에서도 68 운동이 벌어지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68 운동에서 억압의 내용이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 프랑스에서는 자본의 문제 그랬죠? 독일은 뭐였겠어요? 독일의 경우는 바로 과거 청산 문제였어요. 과거 청산. 독일은 과거 청산이 전혀 안 된 나라여서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독일 하면 과거 청산이 잘 된 나라로 생각하고 항상 일본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68혁명 이후의 독일이에요. 68혁명 이전까지는 지금 일본보다도 더 안 됐어요. 과거 청산이. 68년도에 독일 수상이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치 당원 출신이에요.
어떻게 나치 당원 출신이 수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과거 청산이 안 된 거예요, 독일이. 그렇기 때문에 6.8 운동이 막 번져가자 독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과거 청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 청산을 이제는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과거 청산의 핵심적인 구호였어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게 독일 사회의 모든 면에서의 그러한 원칙이었어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독일 교육의 목적은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교육에서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우슈비츠는 다 아시죠? 유태인을 학살한 그 끔찍한 그러한 기억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독일 교육은 이제 이렇게 6.8 이후에 변합니다. 자, 바로 이거죠. 아까 제가 아도르노 말씀을 드렸죠? 아도르노,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죠? 아도르노가 뭐라 그랬어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뭐라 그랬어요? 약한 자아다 그랬죠? 지금 또 아도르노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아도르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것이 독일에서 6.8 이후에 독일 사회를 바꾸는데, 특히 독일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핵심적인 원칙이 됩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문제 삼았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교육개혁을 하는데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문제 삼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도르노의 이 말이 맞다면 한국 교육은 어때요? 야만 중에 야만이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경쟁교육 시킨 나라 없어요, 전 세계에. 왜 경쟁교육을 야만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6.8 이후에 이제는 독일이 근본적으로 과거 청산을 한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과거 청산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벌어집니다.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치 때 부역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들을 공직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인적 청산이죠. 그 다음에 나치 시대의 제도들, 잘못된 제도들을 없애야 되겠죠? 제도적 청산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청산은 뭐겠어요? 나치를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인 뿌리, 그게 뭐냐는 거죠. 나치를 가능하게 했던,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정신적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과거 청산은 바로 히틀러 파시즘의 뿌리를 뽑는 거라는 거죠. 자, 히틀러 파시즘의 정신적 뿌리가 뭐겠어요? 히틀러 파시즘의 이데올로기, 즉 세계관입니다. 히틀러는 세계를 어떻게 봤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거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글로 봤죠. 거대한 경쟁의 정글이고 거기서는 적자생존, 자연도태, 약육강식의 다윈의 원리가 펼쳐지는 사회적 정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자가 패자를 지배하는 건 순리고,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월한 아리안족, 즉 게르만족이 열등한 유태인을 지배하는 거, 그게 정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히틀러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정신은 뭐예요?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죠. 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경쟁으로 보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침 자체가 파시즘의 뿌리라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경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일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아까 마이클 샌델 교수는 뭐라 그랬어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능력주의는 모든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그러한 폭군으로 사회를 완전히 폭발시킨다. 이게 능력주의에 대한 샌델 교수의 말이었죠.
지금 독일 교육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아도르노가 이야기한 뭐예요? 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일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부터 이제 교육 개혁을 하는데 바로 아도르노의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교육 개혁을 합니다. 경쟁 교육을 안 시켜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학교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여러분, 등수 석차 없는 학교를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린 상상이 안 되죠. 늘 경쟁하고 몇 등 몇 등. 이게 자기 정체성이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독일은 그게 없어요. 네? 경쟁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가냐? 고등학교 마칠 때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그걸 아비투어라고 합니다. 아비투어. 이 아비투어는 90%가 붙어요. 90%가. 이 아비투어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다 열어놨어요. 다. 모든 자유를 다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독일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보았던 그 사진의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교육 개혁 이후에 자라난 아이들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독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입니다.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교육에 있어서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을 50년 시키면 어떤 인간들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그게 독일이에요, 지금. 네? 70년부터 경쟁을 안 시켰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51년 됐어요, 50년.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되는가? 그렇죠?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중에 일부를 봤죠?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놈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저는 사실은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독일인들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들은 저런 방식으로 전 세계의 고통, 억압과 연대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경쟁 교육이 우리를 망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심성은. 네? 쟤들은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됐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너무나 독일에 있으면서 제가 한 8년 정도, 총 8년 정도를 독일에서 생활했는데요. 그때 가장 놀란 게 뭐냐 하면 야, 어떻게 이 사회에는 열등감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을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 못 봤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버스 운전을 하든 와서 집에 와서 무슨 전기기구를 고쳐주든 아니면 우리 기숙사에 거기서 사감을 하든 기숙사 고쳐주는 그런 아저씨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해. 자기가 하는 일에. 야, 어떻게 이 사회는 이렇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 볼 수가 없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네? 나중에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부터 그런 류의 우열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쟤는 저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차이 정도지, 저걸 좋아하고 저걸 잘하는 애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저 아이는 숫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 그러면 숫자 가지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아이보다 우월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네?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죠. 다 그냥 서로 차이가 있을 뿐, 다양성만 있을 뿐, 우열이 있지 않은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것에 놀란 이유는 뭐겠어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회. 전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한국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뭐 의사, 판검사, 뭐 이런 사람들일수록 열등감 더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서울직업 못 간 거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뭐래요? 네? 항상 이 세상을 자기 위에 뭐가 있고 자기 밑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열의 질서로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죠. 독일 아이들은 왜 없겠어요? 우열의 질서가 없죠. 세상은 다양성의 수평적 결합. 다양성이 수평적으로 결합한 게 세상이니까 거기 우열이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이 우열을 갖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반파시즘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치즘이 완전히 우열을 중심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샌델 교수 얘기했죠? 샌델 교수 어때요? 이 능력주의 사회가 가장 큰 문제는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샌델 교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샌델 교수의 저 책을 읽고 나서 독일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소위 독일 엘리트, 독일 엘리트들의 오만한 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 책을 읽으면서. 미국 엘리트들이 저렇게 오만하다고 하니까. 생각해 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 내가 만난 교사, 교수,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죠. 독일 사회 소위 엘리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오만한 자가 있었던가 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최근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난 독일의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오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거짓말 같죠? 그게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또 물어봤어요. 제 처가 독일에 같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경험했던 독일인들 중에서 오만한 엘리트를 본 적이 있느냐? 제 처도 한참 생각하더니 없대요. 그러니까 제 말이 영 틀린 건 아니에요. 과장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죠. 오만한 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을 안 시키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했을 뿐이지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독일 사회에서. 엘리트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쟁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게 이런 놀라움을 가져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다 민주적으로 평등한 관계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이미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아,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다른 사회였던 거예요.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일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경쟁을 안 시켰다고 해서 독일 경제가 망했나요? 우린 경쟁 안 시키면 마치 무슨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쟁을 시켜야 경쟁력이 생기고 경쟁력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한다. 이게 지금 우리식의 논리잖아요. 자, 그러면 독일은 망했어야 되잖아요. 독일 경제 망했나요? 독일 경제 어때요? 지금 세계 최고 아니에요? 지금 한국 돌아다녀봐요. 죄다 독일 차 아니에요? 네? 독일 경제는 지금 완전히 EU에서 너무 지금 패권적으로 지배를 해서 문제지. 네? 너무 강력해서 문제죠. 독일의 학문이 망했나요? 경쟁 안 시켜서? 독일은 어때요? 오히려 1970년 이후에 노벨상 수상자가 더 늘었죠. 한국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경쟁을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인데 어때요? 어떤 사람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경쟁을 안 시키면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더 이상 하향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더 하향될 게 뭐가 있어요? 한국 학문 이미 바닥이에요. 경쟁 교육이 한국 학문을 바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란 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민주화의 정도나 경제적인 성장에서 보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한 선진국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본이 몇 명이에요? 학문 분야 노벨상이 27명이에요. 27명. 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에? 이런 류의 경쟁주의가 한국의 질적 상승을 막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이런 류의 경제. 이게 한국 교육을 망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경제적인 성장이라든가 학문 분야의 높은 수준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경쟁을 시키고 독일 아이들은 경쟁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뭐겠어요? 저는 그것을 독일 아이들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걸 가지고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면 시면이에요. 시면. 즉 깊이라는 거죠. 깊을 심. 시면.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독일 아이들은.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시면이 있어야 그 시면 속에서 어떻게 돼요? 강한 개성이 자라고, 강한 자아가 자라고, 분명한 정체성이 자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내적인 시면을 가진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표피적인 인간, 표피적인.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독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예를 들어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읽었다. 그럼 거기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은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자유로우니까 빠지는 순간 니체 전집을 읽어버려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니체 전집을 1년 내내 니체만 읽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 세계를 완전히 니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니체의 눈으로.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자기만의 시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시면을 갖는 아이들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런 아이들은 완전히 열등생으로 전락하겠죠. 순간순간 표피적인 아주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깊은 지식을 아는 순간, 글로 빠지는 순간 학교에서는 완전히 열등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게 한국 교육이에요. 아이들을 시면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국 교육은 지금 독일 교육과 비교하면 어때요? 독일 교육과 비교하면 한국 교육은 독일 교육과 다른 교육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은 독일 교육과 정반대의 교육이에요. 정반대.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이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르몽드지에서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적이 있죠.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이에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르몽드 애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대단한 신문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서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 교육인지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표를.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지표 하나 보세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의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때요? 보세요. 광장이었냐 시장이었냐 전쟁터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때요? 한국은 무려 81%가 전쟁터라고 답을 해요. 미국과 중국은 약 40%, 딱 우리의 절반이에요. 일본이 14%밖에 안 되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요? 전 세계에서 경쟁 교육으로 가장 악명이 높은 네 나라 아니에요. 그 네 나라 중에서도 한국은 단연 발군의 1위예요. 1위.
이것은 너무너무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정상적인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에서 아이들이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터니까 둘밖에 없어요. 승자와 패자. 그렇잖아요. 이 전쟁터의 승자는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 전쟁터에서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생각해요. 전리품이라고. 여러분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의사들, 판사들, 검사들이 벌인 행태들을 보세요. 한국 사회 전교 1등들이 얼마나 오만한 자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특권을 당연히 여기는지, 정말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육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패자들, 99%의 패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을 열등감, 좌절감, 무력감, 패배감, 이것을 내면화하고 살아요. 평생을 어떤 절망의식, 불행의식 속에 삽니다. 20도 되기 전에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전 세계. 언제까지 이런 사회를 갈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소수의 오만한 엘리트를 길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 이러한 교육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지표를 그대로 어느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독일 친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니엘 린데만, 우리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독일 친구. 그 친구가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 다니엘은 고등학교 시절이 이 셋 중에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저는 여기 없어요. 저는 여기 없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뭐라 그래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파티라 그러더라고요. 파티.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목이 꽉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에 있다는데 이놈 파티에 있다니까. 예? 파티 맞습니다. 파티 맞아요. 독일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티입니다. 매일매일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여행 다니고, 연애하고, 연애. 연애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15세 전후한 아이가 어떤 다른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을 깊이 사랑해보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을 휴머니스트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해보지 못한 자가 휴머니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아이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엄청난 독서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니체 읽는 이야기. 엄청난 독서들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세를 전후한 가장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지적으로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작품을 즐기고 많은 경험을 쌓고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책 속에 푹 들어가서 지적인 모험을 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존엄한 인간으로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다 못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죽은 지식을 달달 외우는 거 이것만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정상적인 성숙한 인간이 나오겠어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교육을 그만둘 때가 됐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 아까 말로 하면 메리토크라시에서 디그노크라시로, 능력주의 교육에서 존엄주의 교육으로 이제는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란 사회 자체가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심성구조 자체가 너무나 병든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 이야기는 제가 전에 총리 공간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서 한국 교육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로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 이름 김누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교대화를 치면 그게 유튜브에 나와요. 모교대화. 거기 한 30여 분 되는데 풀 버전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4가지예요. 첫째, 대학 입학시험을 폐지해라. 둘째, 대학 서열 구조를 폐지해라. 셋째, 대학 등록금 폐지해라. 넷째, 대학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라. 이 4가지. 이 4가지만 없애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총리 공간에 모여있던 한 20여 분 되는 전문가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전부 다들 누가 저런 자를 여기에 불렀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는 유럽에서는 이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일상. 매일매일 이미 다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대학 입학시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학 입학시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본다 했죠? 그것을 아비투어라고 했어요. 아비투어는 90% 정도가 붙는다 그랬죠? 프랑스는 뭐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죠. 이것은 몇 프로 붙나요? 약 80%. 독일보다 조금 덜 붙더라고요. 그러나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다 바칼로레아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죠. 대다수의 유럽이 이렇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이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고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문호를 다 열어놨다는 거죠. 두 번째, 대학 엘리트 대학 체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완전히 다 평준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학 다니다가 저 대학 옮기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를린 대학 다니다가 다음 학기엔 프랑크푸르트 대학 가야지. 얼마든지 다 열어놨어요. 그거 열어놓으면 왜 안 돼요?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좋죠. 다양한 교수들한테 그러한 수업도 듣고 얼마든지 다 열어놨어요.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과거에 엘리트 대학이 있었죠. 소르본느.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없앴나요? 아까 68혁명 때 고등학교 3학년들이, 고3들이 없앴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다. 그러면서 소르본느를 없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소르본느를 결국은 해체시켰죠. 1, 2, 4, 6대학으로 해체됩니다. 지금 1, 2, 4, 6대학.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파리에는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평준화돼 있죠. 그래서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에서 지금 소위 엘리트 대학 체제를 가진 나라 없습니다. 세 번째, 대학 등록금. 대학 등록금 내는 나라는 진짜 없습니다.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가 당연히 대학 등록금 없고요. 독일의 경우는 1970년부터 생활비까지 줍니다. 여러분, 아까 68혁명이 68년에 있고 70년에 교육개혁했다 그랬죠?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은 학비는 이전부터 없었죠. 대학에 학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독일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사회적 정의라는 개념을 써요.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누구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부터 바펙이라고 하는 이름의 생활비를 줍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50년 됐죠, 벌써. 지금 얼마 줄까요? 작년 바펙을 제가 살펴봤더니 매달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줍니다. 그 정도면 아이들이 그냥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요. 기숙사비 내고 식비하고 책 몇 권 사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미국식 그러한 경쟁 교육을 지금까지 쫓아온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교육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미국에서조차 하버드 대학의 샌델 교수가 이제는 대학 입학 시험 없애고 이제는 추첨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도 이젠 분명해진 거죠. 더 이상 미국 교육을 일방적으로 추종해온 지금까지 100년 동안의 관행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아이들 하나하나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유럽이 반드시 우리의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유럽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유럽 교육에 의해서 많은 영감을 받고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체제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 능력주의 경쟁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상처받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또 여기에 잘 적응한 아이들은 아주 턱없는 오만함을 내면화하는 이러한 교육을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곡성 주민 여러분, 예, 오늘 제 강연이 어떠셨는지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 교수가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추종해왔던 이러한 교육이 너무 이상했던 거죠. 이제는 이 이상한 교육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